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사람은 결국 하지 않은 일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한 폭력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시절 경상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도리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밭에 나가는 사람. 둘의 날이면 남의 농까지 먼저 손봐주는 사람. 말수는 적어도 등이 곱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사람. 경상도 합천 근처 낙동강 지류를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 장도리가 살았습니다. 35. 상투를 단정히 틀고 해진 흰 저고리를 언제나 깨끗이 빨아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소씨와 10살 난 딸 복순이, 셋이 사는 집은 작고 낡았지만 마당에는 언제나 빗자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장도리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15살부터 20해 동안 한 번도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다는 것. 굶어도 손을 뻗지 않는 것. 그것이 장도리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부유하게 사는 최참봉 집 창고에서 곡식 20마리 사라졌습니다. 최참봉은 즉시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장도리를 지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라진 날 밤 창고 근처에서 장도리를 봤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증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도리는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딸 복순이도 있었습니다. 멀리 갈 이유도 없었고 남의 창고를 들릴 까닭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도리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관아 아전 2명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도리가 밭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리 관아로 가야겠소. 장도리는 괭이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아내 소씨가 집 마당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복순이가 어미 치맛자락을 잡고 섰습니다. 아비가 포승줄에 묶이는 것을 보면서 복순이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만 뻗었습니다. 장도리는 딸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에는 형리 최가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12년을 일한 자였습니다. 수령은 3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형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새로 부임해 오면 오히려 형리가 이 고을의 사정을 설명해주는 형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을의 법 집행을 쥐고 있는 것은 형리 최가였습니다. 최가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돈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가두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낸 뒤 처리를 서둘렀습니다. 자백이 있으면 수사가 끝납니다. 진짜 범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잡하게 캐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발자에게 은밀히 알렸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살해를 하라고. 살해가 없으면 사건이 길어진다고. 이것이 최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도리는 감방에 들어온 첫날 최가의 얼굴을 봤습니다. 최가는 장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빨리 끝나오. 아니면 길어지지. 장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가는 잠시 장도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주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장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고통이 지나가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억울함이 분명하면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둘째 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멈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도리는 버텼습니다.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한개였습니다. 형리 최가가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장도리 곁에 쪼그려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인하면 매질은 오늘로 끝이오. 곡식값만 물어주면 되고 그것도 내가 봐줄 수 있소. 장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가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버티면 다음엔 내 처도 불러와야 할 것 같소. 여자도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장도리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복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뻗던 그 작은 손이. 어미 치맛자락을 잡고 서 있던 그 아이가. 장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최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을에서 관아 쪽으로 나 있는 길 중간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모박 씨는 이 고을에서 30년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주막 하나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온갖 나그네를 봐왔고 온갖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바랜 회색 두루마기. 상투를 느슨하게 틀어올린 채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고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주모는 사발을 내밀며 나그네를 살폈습니다. 허름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주막에는 마을 사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돌이 이웃에 사는 광노인과 그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주막은 좁았습니다. 장돌이가 자백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은 이 마을 사람이면 다 알지 않소. 알아도 어쩌겠소. 형님 최가 앞에서 누가 나서겠어요. 주모가 한숨을 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형님 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3년 전에도 그 위쪽 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지 않소. 나그네가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창고 주인이 누구요? 최참봉이요. 이 고을에서 좀 산다 하는 집이지요. 최참봉 집에 식솔이 어찌 되오? 부인과 아들 둘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가 좀 방탕하다는 소문이 있지요. 빚도 있다고들 하고. 나그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천천히 비우고 동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창고 주인 최참봉의 집 근처를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과객처럼 보였습니다. 창고의 위치, 담장의 높이, 자물쇠의 형태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최참봉의 조카 최봉이라는 자를 찾았습니다. 읍내 거리에서 채무 독촉을 피해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최봉이가 드나드는 술집과 골목을 조용히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형리 최가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아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최참봉 집과 어떤 왕래가 있는지, 관아 기록을 담당하는 아전에게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그네는 마을 어귀에서 광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돌이와 오래 이웃으로 살아온 노인에게 그날 밤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장돌이가 정말 집에 있었는지, 누가 증언할 수 있는지. 광노인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봤소. 그날 밤 장돌이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저녁 내내 기침 소리가 들렸소. 그 사람 기침은 이 마을 사람이면 다 알아듣지요.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돌이의 아내 소씨도 찾아갔습니다. 소씨는 문 앞에서 나그네를 보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이 잡혀간 뒤로 복순이와 둘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감이 집 밖에 나갔소? 절대로요. 저녁부터 기침을 달고 있었고 소인이 약을 다리는 동안 내내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소? 소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소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숨은 걸지 않아도 돼오. 나흘째 되는 날. 관아에서 장돌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백이 있으니 죄를 확정하고 형량을 매기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형리 최가는 아침부터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장돌이는 곡식값을 물어내고 곤장 몇 대를 맞을 것입니다. 최참봉 조카 최봉의 빚 문제는 이것으로 덮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올 사례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가는 관아 마당에 장돌이를 세웠습니다. 장돌이는 사흘간의 고문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두 아전이 팔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상투는 풀어져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가가 장부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를 걸친 나그네였습니다. 최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지금 공식 처분 중이요.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에 얼어붙었습니다. 나그네의 손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마패가 있었습니다.
청동 원형패. 그 위에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문수였습니다. 최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도리는 두 아전에게 붙들린 채 그 마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관하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 증인 진술서, 고문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오.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박문수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고발장의 증인 이름이 최봉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조카였습니다. 장도리를 창고 근처에서 봤다는 그 증언. 그런데 최봉이 진술을 한 날짜는 사건 당일 밤이 아니라 이틀 후였습니다. 누군가와 상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최봉을 불렀습니다. 최봉이 관아에 들어서는 순간 창백해진 얼굴을 봤습니다. 그날 밤 몇 시에 장도리를 봤소? 최봉이 대답을 더듬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최봉은 읍내 도박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최봉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광노인과 소씨를 불러 증언을 받았습니다. 장도리가 그날 밤 내내 집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을 달인 흔적과 기침약 재료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리 최가와 최봉 사이의 거래 흔적이 밝혀졌습니다. 고발장이 들어온 직후 최봉이 최가에게 곡식 10마리를 보낸 기록이 창고지기의 진술로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최가를 바라봤습니다. 허위 자백을 위한 고문, 증인 조작, 뇌물 수수. 3가지 모두 확인되었소. 최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박하시오. 관아문이 열렸습니다. 장도리가 아전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다리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 밖에 소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비를 보는 순간 달려오려다 멈췄습니다. 아비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상투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비였습니다. 복순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장도리는 딸을 받아 안으려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이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씨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이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장도리는 한참 만에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나그네를 찾았습니다. 관아 마당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문밖길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광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 어른은요? 광노인이 먼 길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가셨소. 인사도 받지 않고. 장도리는 그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두 다리로 겨우 버티며 눈물을 삼키며 이름도 모르는 그 등을 향해 속으로 절을 했습니다. 형리 최가는 관아에서 끌려나갔습니다. 12년을 그 자리에서 반복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수령은 바뀌어도 자신은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12년이었습니다. 최봉도 포박되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처음부터 그가 훔쳤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법은 고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횟수도 방법도 허가 절차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서면 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수령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백이 있으면 끝이라는 관행에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도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고을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이는 그 이후로 오래 그 나그네를 기억했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언젠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반드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늦더라도 오는 사람이 있다고. 자백은 증거가 아니다. 고통 앞에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한다. 박문수 어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